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지금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직무유기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강한 거부 입장을 펴고 있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정국 하에서 과연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야당의 반발보다 이제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여론이거든요. 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단칼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수정안을 제의하라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연하게 지금 어려운 정국을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진표 의장도 여야 협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오는 9일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 취임 2주년 맞아서 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질문이 안 나온다면은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인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요. 대통령도 아마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가 수호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가 아닌 재난의 그 구조를 하다가 구명조끼도 못 입은 채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문제를 쾌도난마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대통령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이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네. 특검법 통과 9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는데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런 공세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사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그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당하면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 지금 거부권을 시사했다는 이야기가 결국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네. 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민주당의 그 공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이유가요. 최근에 지금 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사실 이 최혜병과 관련된 그 군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국방부 요청에서 돌려받은 날, 이날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영 공직 비서관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외압의 당사자가 대통령실 아니냐. 그리고 또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지금 피의자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해서 심판을 한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이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대통령 여권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재표결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새 지도부 등장하자마자 표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도 나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거부권을 지금 행사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비서실장의 언술이라든지 또는 정무수석의 입장 표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 5월 말쯤에 재표결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재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17표는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총선에서 낙선되거나 낙천된 사람을 합해 보니까 뭐 50여 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재표결이라고 하는 거는 비공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표 단속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설사 요번에 그 단속을 해서 재표결의 통과를 막는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만약에 요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제일 또 첫 재발의하겠다 이런 법안으로 입장이죠. 의결해가지고 올리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때는 국민의힘의 반란표가 8표라면 그러면은 이제 재표결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수학적인 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중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통령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모습의 정치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재표결을 해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새 국회, 22대 국회에 내내 이 문제가 모든 정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거부권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제 여러 다른 또 각도에서의 진단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제 정호겸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부결되면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범야권이 192석, 8석만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때 통과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떤 예상을 하세요? 지금 여권의 선택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은? 저는 오늘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오는 9일 날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 때 네. 저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아마 발표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야당이 다시 재의결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되면 다시 또 어차피 또 발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 갔을 경우에 8사람만 이탈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결이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뭐 안철수 지금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당선된 김재섭 당사자 같은 경우도 공공연하게 자기는 최혜병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적지 않은 당선자들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 민심을 통해서 확인한 나름대로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특히 네.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난 대선 기간에 알게 모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빚을 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22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윤 대통령이 공천을 그러니까 지금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좀 소신껏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 거부만한 능사가 아니다. 네.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여야 타협을 통해서 좀 순화시키고 톤다운시키는 쪽으로 뭔가 정치적 해결책을 모셔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방금 차 교수께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최혜병 특검법 상정되자 유일하게 찬성표를 밝힌 김웅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줄곧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함께 퇴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있고 이후에 재투표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특검법의 통과 또는 통과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네. 안철수 의원이라는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원래 2일 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최혜병 특검법은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투표를 해서 본인은 퇴장한 것이다. 그래서 재의결할 때는 본인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번에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 입법 폭주라는 그 국민의힘 주장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5월 2일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합의 정신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요. 민주당은 이런 일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면 민주당이 그런 일을 벌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해서 대처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민주당은 뭐 그 여야 간의 논의에서는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계속 자기네들은 이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라고 공세를 펴왔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 더해서 안철수 의원은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은 찬성한다라는 말을 이미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퇴장하고 나중에 의결하면 그때 찬성하겠다 그러는 게 사실 좀 구차스럽고 궁색해 보여요, 정치인으로서. 네. 더군다나 지금 대권을 희망하는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스타일을 많이 구겼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백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지금 전해졌잖아요. 고발 5개월이 지나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면서 신속 수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법을 지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지난 21대 회기 때 지금 제가 제출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되는 법안은 종합특검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지금 이 명품배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최혜병 특검법처럼 지금 사실은 이 여당 단독으로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럴 것이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으로 통과될 경우에는 명품백과 관련된 이 수사를 검찰이 해보기도 전에 뭐 바로 특검이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러한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검찰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럴수록 특검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명분을 지금 축적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검찰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그러한 또 이 야권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저는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또 하나는 저는 검찰 스스로도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상당히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되어 왔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민심에서 총선 민심에서 하기된 바에 의하면 이 정권의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오만과 독선 이런 데 대한 견제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기회를 노려서 검찰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독립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이번 이 전담팀이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지난번처럼 뭐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로 만약에 뭉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그저께 보면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것인데 실제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파장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뭐 특검 거부를 위한 신용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네요. 뭐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사실은 뭐 지금 이원석 총장이 그러니까 전담TV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고 좀 상당히 분노의 그런 그 민심이 폭발할 때가 지난해 11월 공개 직후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때까지는 가면 그러니까 어느 당이 어느 쪽이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느냐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 정치적 눈치 보기라는 그런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바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만 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앞서 얘기했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뭐 주가 조작 의혹에다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것저것 묶어서 또 네.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이제 어린이날인데 네. 대통령 혼자 이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럴 때 이제 그 영부인의 역할이 도드라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여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민감한지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문제는
그 법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라는 걸 민주당이 간파해가지고 네. 거의 영리할 정도로 그걸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것이 뭐 통합해서 특검 처리가 되든 아니면 분리해서 뭐 법적인 어떤 처리 과정을 밟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법 논리적으로 과연 야당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명품 수수와 관련해 갖고 지금 뭐 민주당은 무시무시한 말 하거든요. 국정농단이다, 또 뭐 권력을 사유화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뇌물수수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굉장히 자극하고 아유 왜 그랬어라는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정탁금지법에 따르면 과연 이거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은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사실은 이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그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소설 같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어겼다 해도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느냐. 네. 처벌 조항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거는 정치와 정서에 관한 문제지 법적으로 이걸 가지고선 어떤 그 연루시킬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네. 최소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네.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는지요? 일단 뭐 총선 민심이 상당히 뭐랄까요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그러니까 지금 그 민심의 지지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총선 민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이후에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도 사실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12개 정도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주는 것이 없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강력하게 대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원칙론을 저는 뭐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선명성, 투쟁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원내 대표를 뽑기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무려 12분간에 걸쳐서 일종의 군기잡기식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강제당론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그러니까 걸맞게 저는 사실은 이 강제당론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뭐 대투쟁을 원보이스가 자칫 잘못하면 당내의 다양한 이 논의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토론의 구조를 막아버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사당화될 수 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의를 해서 아마 단일 대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의원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물러난 지 22일 만에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취임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첫 메시지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이 관심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우리 정 앵커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황우여 위원장은 지금 혁신 그리고 재창당의 수준으로 혁신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대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뒷심을 발휘해서 그걸 실천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우여 대표, 뭐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교육부총리도 하시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할 때 관리형 지금 비대위원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관리는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간의 혁신의 기록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혁신의 레거시를 남긴다라는 족적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다라고 지금 천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천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천을 할지 못할지 예상하라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엔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윤 대통령 오찬 거절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총선 때 함께 고생했던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났다고 하던데요. 한 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뭐 정기적으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슬슬 기지개를 편다고 봐야 합니까? 예, 뭐 저도 뭐 그런 그러니까 조짐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향후 행보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차기 전당대회 6말 7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본인이 아마 지금 출마의 그러니까 생각을 서서히 지금 앉아 다 세운 거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 위에서 저런 행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주 만나자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정기적으로 하니까 지금 전직 당대표가 당직자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정치 가능성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이 하니까 뭔가 당직함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당직자들하고 만나자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당직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내에서 맡을 수 있는 당직은 지금 원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정기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 자체가 본인이 아마 전당대회에 나가면 나름대로 상당한 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애들로서 네.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이면 땡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나오면 아마 조국 대표가 생각할 때는 전대에 나오면 한동훈이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그러면은 국경일에 예를 든다면 현충일이라든지 광복절 같을 때, 8.15 같을 때 결국은 당대표들 앉는 순서로 보면은 국민의힘 다음에 제3당인 조국혁신당 대표가 앉으니 자기가 앉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궁금한 얘기를 다 문제 제기하면서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설마 자기를 입틀막 할까 해가면서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15 얘기까지 하는 거 봐서는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는데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건재할 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분명한 미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미래 권력을 상대하겠다라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네. 자신도 미래 권력이다라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동훈 특검법을 강하게 지금 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공격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몇 곳 있었습니다. 뭐 김의겸, 최강욱, 또 김남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본인은 달라. 나는 논리에 있어서 제압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벌써부터 피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뭐 솔직히 이야기를 했는데 차기 전당대회 주연은 비윤이다 이런 뭐 분위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성공 확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도 넣으려고 했다가 당시 전당대회 룰이 갑자기 개정됐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당심 70%에 민심 30%였는데 그걸 갖다가 바로 그러니까 직전에 당심 100%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한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는 당내의 그 상당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도의 그 전대룰, 그러니까 이게 민심 30% 정도까지만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각에서는 50%까지 늘리자고 하는데 네. 그까지 힘들다 하더라도 30%만 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지를 켜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뭐 여권 차기 그러니까 주자들 중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그걸 그 간극을 좁히기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의겸 의원께서는 당 내부 상황을 그래도 좀 아실 듯한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 연대 흐름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나경원 대표, 또 이철규 원내대표 시나리오를 얘기한 것인데 당 대표 흐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 연대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언론 보도로서 이제 유추해 볼 뿐인데요. 네. 나경원 당선인이 사실은 작년인가요? 전당대회 나가려고 했을 때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실로부터 정말 저 정도로 저렇게 철퇴를 맞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배제당한 그런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과의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거중 조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막상 그 나이 연대 얘기가 나오니까 나경원 당선인이 언론에 나와서 황당하다라는 듯한 또 입장을 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몰래 만나다 들킨 것 같은 뭐 그런 자세를 취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아예 나이 연대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근거는 없고요. 네. 근데 오늘 5시에 원내대표 이제 신청 마감하는데 아직까지 이철규 의원이 자기 하겠다라고 나섰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나이 연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그렇게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강력하게 부각되고 그동안에는 후보가 없다. 지금 이제 다자구도로 나간다는 걸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네. 윤심의 관성은 아직까지 좀 그 진척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